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수업한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간구조론이라 해가지고 이거 배운 거예요. 지대 이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구조 이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입지 이론을 배우고, 그러니까 벽에 발라져 있는 페인트는 이미 벽의 구성, 그다음에 도시 벽에 후합이 됐다고 얘기를 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내부 요런 이야기들 갖다가 우리가 배워서 요게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대 이론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싹 스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 고전학파 이론, 신고전학파 이론. 그래서 고전학파 이론 그냥 한꺼번에 우리 그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이 고전학파 이론이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문제는 지대가 뭔지를 자꾸 몰라봐. 지대는 임대료다, 지가다. 지대는 임대료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 그래요. 그걸 지대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거 그리고 지대를 잉여로 봤다. 이게 고전학파 이론으로, 고전학파 이론에서 우리 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지고인. 그다음 고전학파 이론 이제 하고 개별적인 지대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봤는데요. 제일 먼저 뭐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그죠? 그래서 비옥도 차로 말미암아. 이거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그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분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리고 한계지의 지대는 제로다. 두 번째로 차액지대설. 그래가지고 차액지대설이 아니라 위치지대설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적혀 있고, 입지교차 지대설이라 해서 튀네네 이론이다. 그래서 튀네네 이론에 보면 운송비 차다. 그래요. 비옥도 차가 어딨냐? 운송비 차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한계지엔 지대 없다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절대지대설. 요거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요거는 뭐냐? 한계지에조차도 지대가 존재한다. 인간의 소유욕이 존재하는 한 땅을 놀림망정, 내 땅 필요 없으면 놀릴망정, 그죠? 공짜로 남한테 빌려주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계지의 지대를 있다. 그 바람에 한계지에 있는 지대를 절대지대라 그래서 한계지에 짓는 지대값이 오르면 결국 농산물 가격이 흡수돼. 그러니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이론이다. 예, 그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대 이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파레토의 그죠? 경제 지대. 그래서 공급 곡선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얘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경제지대는 더 커진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야. 그 바람에 결국 토지는 지대라고 하는 것이 경제지대가 돼버리더라. 그리고 이 토지의 경지대, 이걸 연구하다가 결국은 경제지대라는 이 부분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여기에 기본 이론은 뭐냐? 전체 수입은 물건이 아니죠? 생산자들의 전체 수입은 물권, 성립,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전용수입이란 물건이 생산자가 그 생산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 이것을 전용수입이라고 해서, 예, 이게 효율적 우리가 시장이론에 의할 적에 거기서 보는 정상이론, 이 정상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찰지대 이론도 존재하고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준지대. 준지대라는 건 단기적으로, 장기하면 틀린다 그랬어. 단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요소. 그것도 어떤 거냐면 고정 생산 요소에 지불하는 비용. 이것은 토지의 지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준지대다.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 이론을 이야기할 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고종 생산 요소의 요 두 가지는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준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 이론. 그래서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선들의 포락선이야. 그래서 얘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입찰지대 곡선은 점점 우하향해. 근데 그 우하향하는 모습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로 우하향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도심에서는 기울기가 급하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지니고 있는 것은 단위 토지 사용량 분해, 그다음에 위에는 분자에는 아무 곳이 와도 사실 다 무조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대체 생산 요소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라고 나와도 되고, 그다음에 운송비라고 나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보여주고 분모는 단위 토지 생산량이다. 이게 지대 이론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 구조에 대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다룬 것이 이 공간 구조론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다뤘어요. 저기요. 뭐냐면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레일리와 허프고, 그리고 어디에 중심지가 형성될 것을 다루는 것은 크리스틸러다. 그래서 크리스틸러 중심지 이론에 의할 땐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중심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크다면 거기에는 중심지가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재화의 도달거리 7글자, 최소 요구치 5글자, 7글자가 크다, 5글자가 크다, 7글자가 크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큰 게 크대. 맞아. 그러니까 중심지가 있어.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여기에 이론을 갖다 확대시키게 되면 홀로 존재할 적에, 중심지가 하나만 있을 적에 재화의 도달거리, 그건 원으로 주어지게 된다. 근데 여러 개의 중심지가 같이 존재할 적에는 그때는 벌칙구조, 그죠? 예, 육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왜?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그죠? 좁아져. 중심지가 좁아지면서 그래 육각형 구조로 바뀐다. 그다음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런 개념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저차 중심지는 영역이 작고, 고차 중심지는 영역이 크고, 저차 중심지는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이용 빈도가 높고,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 그죠? 안 했는데 그거 걱정 마세요. 다음번에 수업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리와 허브를 비교했어요. 레일리는요 무조건 두 도시 이야기로 써요.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야. 도시가 3개가 있거나 도시가 1개 있거나 도시가 여러 개 있을 적에는 그 관계를 못 논해. 두 도시 있을 적에만 레일리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두 도시 간에 얼마나 당기는가라는 그 당기는 유인력에 의한 것은 인구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그죠? 인구가 많은 쪽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발력,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결국 뭐냐면 물리학적, 그죠? 인력 법칙에 의하다 보니까 결정론이야. 인간의 심리, 소비자의 정신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요, 여러분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결정론이야. 결정되어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 허프의 이론은 대도시 중심에서 매점과 매장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서 매장 규모가 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매장이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여러 개의 매장이 존재하든 이건 다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데 특징을 갖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알파승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알파 값, 즉 공간 계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허브 이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레일리와 허브는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쪽 얘기로, 여기는 계산 문제가요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최근에는 안 나온다, 좀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때는 또 나올 거다.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이론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자, 입지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뤘죠? 상업 입지, 공업 입지, 주거 입지, 그 다음 농업 입지, 그죠? 그런데 주거 입지와 농업 입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1월 달 들어가서 이제 그 수업하면 돼요. 그래서 상업 입지와 공업 입지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보통 여기서 다뤄지는데, 공업 입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거야.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의 입지가 최고의 입지다라는 공급자 중심의 입지론은 베버 이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최고로 많은 곳에 가서 입지하는 것,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레시 이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최고로 많이 남기는 곳에 가서 입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샤드 이론이에요. 아이샤드, 다시요, 이윤 극대화 이론 아이샤드다. 해서 여러분들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운송비와 노동비와 그 다음에 집적이익이라는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되는데,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화가 돼야 돼. 여기에 대해서 집적이익은 커져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건 운송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운송비 최소가 되는 점을 먼저 찾고, 그 주변에 동비용 곡선, 동운송비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운송비 곡선 중에서 이동했을 적에 노동비가 최소로 절감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이 전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점이라면 이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 비용 최소화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상업 입지에 대한 이론, 그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 분배 원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법, 그 다음에 뭐 공간 독점법, 그 다음 분산시장 접근법,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 이론을 공간 분배 원리라고 하는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44페이지에 있는 그 입지 보면은 거기 보면 집심성이다, 집재성이다, 산재성이다, 국부적 집중성이다,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뒤로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이론, 여러분들 이거 떠올라야죠. 동심원 이론, 버제스, 그죠? 선형 이론, 호이트, 그죠? 다핵심 이론, 해리스 울만, 그죠? 다차원 이론, 시몬스, 그 다음 유상도시 이론, 그죠? 리본 이론, 베리, 이런 것들이 차차 떠올라주면 된다 해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오. 어렵다는 게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수학적 의미가 너무 깊어서 못 알아듣는다 하면 그건 어려운 거야. 근데 외울 게 많다, 그거 어려운 거야? 아니야. 그건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공간 구조라고 하는 이쪽 측면은요, 외울 게 좀 있는 것 뿐이야. 그것도 많은 거 아니야. 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시간 지나면 여기는 틀릴래야 어떻다? 틀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문제는 이거요. 수업할 때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자주 한 얘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있죠? 아주 사소한 거, 디테일하게 아주 작고 사소한 거, 그거 무시하면 우리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게을리하면 우리 점수 안 나와. 그 사소하고 그 아주 작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 있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학교론에서도 그거요. 어떤 거는요 2시간 3시간 떠들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한 얘기가 있는데 한 문제야. 근데 어떤 거는 10분만 집중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한 문제야. 그러면 그 10분 집중해가지고 해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 아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게 돼요. 절대 아니야. 그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 그거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 자, 그러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들, 물론 이건 지난주는요, 말이 지난주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까지 제가 전체 이론을 갖다가 이제 합쳐가지고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고요. 오늘은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책론이 있죠. 네, 여기 정책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드시오.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아, 사소한 데 있어요. 여러분들 사소한 걸 먼저 놓치고 지나가. 자, 정책론, 여기는 뭐냐? 기본은 이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걸 우린 균형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하는 양이 결정돼. 이걸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균형가와 균형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장이라는 것이 작동을 못해. 시장이 작동을 못해. 그러면요, 여러분,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결정해 주는 거, 누가 이 효율성을 결정해 주냐면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야. 보이지 않는 손이 뭐요? 아,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세대와 여러분들 29이 아니야, 그죠? 저희 세대에 그 배우는 게 달라서 그래.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아주 상식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구조에 의해 가지고서 효율성이 도달하는 거예요. 효율성에 다다른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가격 구조가 시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시장이 깨지게 돼.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 시장 실패를 이걸 바로 잡고자 뭘 이루자? 이루자 해서 누가 여기에 개입한다? 누가 개입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인 개인들한테만 맡긴다. 국가가 개입한다. 정책론의 첫 번째 얘기는 저거예요.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자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잡아 뭘 이루려고? 효율성. 효율성을 원래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성을 시장에서 이루지 못해. 그걸 이름하여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걸 효율성을 깨지는 형태를 뭐라고? 시장 실패. 그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가 개입하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정책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데 시장 실패 때문에 뭘 이루려고? 효율성을 이루고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는 왜 개입하냐? 효율성에 문제가 없어. 효율성이 깨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정부의 관심은 효율성에만 있다, 형평성에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날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김 과장 이대리 기억나요? 그때 안 나왔어? 다시요. 아이, 난 분명히 했는데 다시요. 난 뭐든지 있잖아, 두 번, 세 번 불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실제로 너무 싫어. 근데 할게요. 보세요. 뭐냐면 이거요. 김 과장의 생산성. 김 과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파레토 이론에 의할 때 제가 20-80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20%가 80%를 만들고 나머지 80%는 20% 만든다. 나머지 80%는 잉여다. 그죠? 김 과장은요, 여러분들 그 고인물이야. 고인물.
그죠? 나이도 있고 말고 그냥 여기에서 대체를 그냥 살 비비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생산성이 되게 뒤떨어져요. 생산성이 얼마냐면 100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대리는요, 여러분들 젊고 싱싱하고 바로 여러분들 같이 29살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는 친구야. 그래서 여기는 생산성이 40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김대리하고 김 과장하고 이대리 누가 더 돈을 많이 줘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봉이 김 과장의 연봉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연봉이 5천이라면 이대리의 연봉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왜? 이것에 맞춰가지고선 딱 몇 배야? 4배니까 4배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저렇게 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봐주는 거 있어 없어? 대신에 여기엔 부정이 개입돼 있어 아니면 정확한 거야. 그게 효율성이야. 근데요, 보세요. 김 과장은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 그리고 자녀가 3명이야. 근데 그 중에 1명은 대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2명이야. 그리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야. 여기서 이 대리는요, 신혼이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해. 그래서 와이프 연봉은 얼마냐? 5천이요. 자, 이럴 적에 봅시다. 김 과장하고 이 대리 누가 더 많이 필요해? 누가 더 많이 돈이 필요해? 김 과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해 준다면 누구 더 많이 줘야 돼? 김 과장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있죠.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에서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간다야. 뭐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갖고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 거, 이걸 갖고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그거는 서로가 조화되는 관계에 놓일까요? 아니면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요?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능력만 갖고서 연봉을 책정합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기간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냐 그 이제 일한 그 기간도 배려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수당 같은 것도 배려해가지고 연봉을 여기가 한 8천이면 여기는 직급 제도로 해가지고 연봉을 한 6천 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여기가 연봉이 8천이면 여기는 연봉 어떻게? 뭐 6천 해서 연봉을 오래 일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연봉 많이 주고 여기는 연봉 좀 덜 주지요. 그런 대신에 여기는 능력이 출출하니까 어떻게? 보너스, 그쵸. 특별수당이라 그러잖아. 그죠? 능력에 의해서 주는 특별수당을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수당을 더 주는 그런 형태로서 기업들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효율성과 이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다? 배려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맞는 실정이야. 미국도 그렇게 할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예요. 그 나라는 독특한 나라야. 절대 이런 거 안 따져. 그 나라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다녀도 누구 연봉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입사를 같이 했어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연봉 달라. 연봉 값은 따로 하고 저 사람 연봉 얼마 받고 나 연봉 얼마 받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연봉 다 달라. 예, 그때 책정이
협상해가지고서 물론 여기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여러분들 그 저 뭐야 벤처 작은 기업들의 경우들은요 연봉 알아 몰라 서로 몰라요.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미국식을 많이 따라가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죠. 우리는 그저 직장을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런 식의 어떤 연봉 체계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이겁니다. 국가는요 여러분들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효율성을 이루려고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효율성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 형평성이라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국가가 배려를 해서 시장 실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뭘 형평성을 이루려고 효율성을 이루려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서 시장이라는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요 놔둬야 돼. 그게 자유방임주의야. 무슨 주의? 예, 과거 자본주의 시절 출발점인 자유방임 그걸로 출발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국가가 어떻게 하더라? 개입하더라. 이 국가의 개입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배운다? 정책론. 돼서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 그게 정책론이야. 그러면 국가는 왜 개입하냐?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로 뭐다? 시장 실패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깨져서 개입한다. 근데 두 번째는 효율성은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뭘 위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왜?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 사람들 표가 다 누구 표 돼? 내 표 되잖아. 내 표가 돼요. 표가 선거에서 이겨요. 그래서 선거철이면 특히 저런 거 어때? 되게 많아. 저도요 여러분들 그 뭐 기업 무슨 자금 받아가라고 그 받아가라고 그냥 전화가 그렇게 와. 돈 받아가래. 너무 좋아. 근데 자격이 안 돼. 짜증나. 그리고 큰 돈이면 받겠어. 한 달에 10몇만 원 주면서 그거 생색 낼 거 안 받고 말지. 어쨌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로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렇다면 효율성이 깨지는 이유가 시장 실패 때문이라며. 그죠? 시장 실패. 자 그러면 시장 실패는 왜 생기냐? 요거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45페이지 보면 시장 실패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효율성 달성하지 못한다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효율성.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장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 첫째로 우리가 사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 됐어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불안정 경쟁 시장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적혀 있어요.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수익 체증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농산물일 적에는 수익 체증의 법칙일까요? 수익 체감의 법칙일까요? 수확 체증의 법칙일까요? 농산물일 땐 수익 체증의 법칙을 수확 체증의 법칙이다 이렇게 써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비용이 이건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이런 원칙이 작용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비용이 체증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체감하는 저런 법칙이 존재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이 문제 때문에 비용이 체감하고 수익이 체증한다, 저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 채자가 중요해.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야,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뭐냐면 한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한계 비용. 그 다음에 여기요 수익 체증의 법칙도 여기에서도 한계 비용. 그러면 그러니까 한계 수익이에요. 그럼 한계라는 게 뭐냐? 최종 한 단위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최종 한 단위. 자, 절 좀 보십시오. 이거요 처음에는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자 비용을 10을 들이면요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비용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이었어요.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비용 10을 더 들였을 땐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15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비용은 20의 비용을 들이면 수익은 25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들이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20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 수익은 얼마가 돼요? 45죠. 얼마를 들여서? 30을 들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수익이 어떻게 돼? 수익이 어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거요 다음에 비용 10을 들이게 되면 그때는 수익이 얼마가 되냐면 18이 돼요. 그 다음에 10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16이 되고 해서 10번째 비용 10을 들이게 되면 그때 수익이 10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 영역에서는 비용을 들일수록 어떻게 돼? 수익이 늘어나죠? 얼마 늘어났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5가 10이 늘어났어? 아니면은 8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증가는 했을 망정 수익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줄면서 증가했다. 줄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겁니다. 비용을 일정하게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10에서 여기는 20으로, 20에서 30으로, 30에서 40으로, 40에서 50으로, 여기 100으로 이렇게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있죠. 처음에는 수익이 한계 수익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긴 늘어나. 이게 준 건 아니잖아. 봐봐. 그죠? 근데 먼저 늘어난 것보다는 어떻다? 덜 늘어나. 여기도 덜 늘어나. 그런데 여기 되면은 10번. 그 얘기는 11번일 때는 어떻게 되면 비용 10을 들이게 되면 수익이 9가 생겨요. 수익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10 들였는데 9가 생겼다는 거는 여기서 더 우리 해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원리는 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급 곡선이니 뭐냐 하고 하는 것은 수익이 어떻게 되는? 10을 늘릴 적에 어떻게 되는? 줄어드는 이쪽 영역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곡선이에요. 이쪽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체증하는 아니면 수익이 체감하는, 체감하고 수익이 체감하다 보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적어질 적에는 이게 뭐냐면 한계 비용이야. 최종 한 단위. 그죠? 10을 투였는데 수익은 10만큼도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야 된다. 우리 생산을 멈춰야 된다. 그래요. 여기선 더 이상 생산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돼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야.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는 거예요. 한계 수익, 이게 같아지는 점이요. 여기서 생산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논리거든. 그런데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 4번으로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이 이렇게 수익이 체감하는 이걸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22, 여기는 24, 여기는 쫙 가서 뭐 36.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점점 어떻게 돼?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완전 경쟁. 그러면 저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비용을 갖다가 500 들이는 기업이 있어. 왜? 수익 무슨 법칙이 존재하니까. 체감이 아니고 이거 여기 이렇게 규모가 커가지고 500의 비용을 들여. 그 얘기는 10씩 몇 번 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볼 때 50번 한 거야. 이럴 적에 수익이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 남는 거는 이거 다 더한 수익들이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될 땐 이게 어마어마한 값으로다가 이게 나오겠죠. 이럴 적에 비용 요만큼 들이는, 여기까지의 것을 들이는 새로운 중소기업들, 새로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자기는 봐봐, 여기까지 해봤자 수익이 어떻게 돼? 요거밖에 안 나는데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니 자기는 들어갈 수가. 그래서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은 전제가 뭐냐면 기업의 진입과 그 다음에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기에 못 들어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게 되면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결국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꾸로 표현하면 비용이 어떻게 된다? 비용이 덜 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거꾸로 쓰면 여기서 이거야. 수익, 비용을 일정하게 받죠. 그럼 수익을 일정하게, 여기 수익이 10일 적에 두 번째도 이것도 10으로 올 땐 여기 비용이 10이 든다는 거야. 비용이 한 8쯤 든다는 거야. 여기도 20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여기 비용이 5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용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야. 규모의 경제는 거야.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덜 들어. 그러면 그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지니고 있는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 전개가 못돼.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왜 비용 체증이라고 보냐? 이거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기계가 한 대 있어. 근데 그 기계에 사람이 달라붙는 가장 적정한 용량의 사람, 어느 때 제일 많이 생산성이 1인당 생산성이 제일 높은가 하면은 그 기계에 10명이 달라붙었을 적에 그때 최고로 1인당 생산성이 높아. 됐어요? 그러면은요 그 기계에 11명 사람을 뒀어서 그 기계에 12명, 그 기계에 13명 이렇게 사람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계는 몇 대고? 한 대고. 사람만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성은 증가하게 됩니까?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이 이렇게 여기에 봐 비용 늘 때 생산성이 여기서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손해야 손해는 아니야. 아 10 들여가지고 16 나오면 손해냐고. 손해는 아닌데 제일 적절한 건 이거야. 기계 한 대에 비용 10이라는 요 부분. 왜 여기선 얼마예요? 1인당 얼마를 버니까 20을 벌잖아. 근데 한 사람을 그 기계 한 대를 놓고 한 사람을 더 쓰게 되면 그때는 18밖에 못 버는 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수익성은 떨어져요. 떨어질 망정 들어간 비용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되냐면 쭉 그 기계에다가 사람 계속 쓰고 쓰다 보면 결국 1인당 수익성은 떨어져. 하지만 계속 쓰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한 대의 기계에 사람이 20명이 달라붙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사람 한 사람 썼을 때 그 비용하고 한 사람을 더 씀으로써 19명에서 20명으로 늘림으로써 그땐 생산되는 생산량이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출 적에 수익을 최고로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해가지고. 네. 이놈의 뭐 규모의 경제라는 건 기계가 있잖아요. 한 대에다가 사람을 1명 써도 사람을 2명 써도 3명을 써도 계속 늘어나는 거야. 왜? 그럼 뭐 기계 한 대에 적정 인원이 얼마였길래 한 10,000명이 달라붙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적정 인원이야. 그런데 10,000명까지는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4,000명까지 고용하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 6,000명을 더 고용해도 수익성은 계속 어떻게 돼?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라는 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저 생산성이 좋아져. 근데 이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규모 아까 봤지만 기계 한 대에 사람이 10명이 적정선이야. 그런데 20명까지는 하면은 써도 수익성은 계속 좋아. 근데 넘기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생산을 여기서 멈춘다 아니면은 기계 한 대 또 늘러온다. 기계 한 대를 또 늘놓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또 거기에 20명 달라붙게끔 해. 그리고 또 저기 생산성 저기 하다면 기계를 또 어떻게? 또 늘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견뎌낸다 못 견뎌낸다. 그래서 시장 진다는 거야. 그게 규모의 경제의 얘기로 이놈 뭐 규모의 경제. 자, 비용이 체감하고 있다, 체증하고 있다. 그게 규모의 경제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규모의 경제 답은요, 여러분들 언어 속에 있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라는 건 뭐야? 불경제라는 거야, 경제라는 거야, 좋다는 거야. 경제적이래. 규모가 커질수록 좋대. 그 얘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 그 얘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성이 어떻게 된다? 체증한다. 그게 규모의 경제라는 거요. 됐어요? 그런데 진짜 시장은 이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거다.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거다.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 왜? 고정자본 생산 요소를 고정시키고 거기에 노동력만 투여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현상이 벌어져? 러시아워 현상이 벌어져. 혼잡해져요. 그래서 1인당 생산성이 어떻게 돼?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야,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중에는 저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 시장. 삼성 쫓아가 못 쫓아가 딴 데들이. 모토로라니 뭐니 옛날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잡혀 먹혔어요. 그죠? 자동차 시장.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 아무나 진입할 수 있어?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을 적엔 시장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두 번째입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뭐가 적혀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시장하고 달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외부 효과의 문제예요. 다른 시장에는요 외부 효과가 안 나타나.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저 외부 효과라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효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요, 근본적으로 뭐냐? 부동산의 부동성, 다른 말로 하면 인접성, 이걸로 말미암아 외부 효과가 있어요. 자, 예를 든 건 이거요. 칠판을 보십시오. 여기 아파트이 존재한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1000세대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1000세대 아파트 단지 큰 거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요. 그냥 보통 일반적 다 1000세대야. 그죠? 웬만하면 요새 그죠? 1000세대 아파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마트가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여기 좋아졌어. 아파트 환경 나빠졌어.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 뭐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 균형 가격. 그죠? 증증. 그래서 떠올라 달라. 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니까. 사소한 거 놓치면 안 돼. 수요가 증가한다. 증증. 균형량도 증가하고 균형 가격도 상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오르면 아파트 전체로는 얼마가 올랐어? 한 세대당 1000만 원 아니야? 그러면 1000세대 곱해봐. 그럼 얼마 올랐어? 또 1000 곱하기 1000을 또 못해. 그죠? 100억이 올랐어요. 아파트 전체로 볼 때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이마트한테 야, 너 때문에 100억 올렸으니까 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받아가 저기 해가지고 이마트 갖다 줘,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 이거요. 이거 행위자의 예기치 못한, 행위자가 예상한 거예요,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죠? 주변에 좋은 경제 효과를 미치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경제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이야기할 적에는 외부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게 뭐냐면 제도권 내에 흡수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부동산에는. 이거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니까 시장 실패 아니다, 시장 실패다. 그래도 시장 실패야. 왜? 효율적이지 못해요. 효율성이라는 건 가격 구조 내에서의 움직임이어야 돼. 근데 가격 구조 외의 것에 의해서, 바깥 세상에서 자극에 의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저거는요 절대로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요.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외부 효과예요. 근데 여기 보시오. 여기에 화장터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파트 가격 올라 떨어져. 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때는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주변에다가 나쁜 영향을 끼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 효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우리는 끌어당기려고 해, 밀려고 해? 끌어당기려고 해, 아니면은 밀려고 해?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끌어당기려고 하지. 우리 집 앞마당으로. 그죠? 우리 동네로 와라 하고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 일으키면. 그죠? 우리 아파트가요. 월판선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생긴대요. 그 전철 아파트 주변에.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2, 3억이 그냥 뛰어버리대요. 무슨 효과? 천재네, 천재. 제가 그 아파트에 12년 살면서 12년 동안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 오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럼 월판선 얘기 한번 나오니까 뜹디다. 참 이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부동산은 이런 거야. 그래요. 반면에 여기 그래 하던 거. 그래서 주변에 우리 앞마당으로 와라.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무슨 현상? 이걸 핀비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앞마당에는 절대로 안 돼. 이거. 우리 뒷뜰에는 절대 안 돼. 화장터가 들어온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터 들어오는 거 가만히 그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데모할까요?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야. 그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예? 예, 이건 뭐 핀피라고 하는데 뭐 그냥 핀피나 그죠?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들어봤던 얘기죠.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처음 들어요? 아니면 다 들었어? 처음 듣는 사람이면은 저희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이죠. 예, 산골에서 오신 분이야. 예, 저런 것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문제는요. 이런 외부 효과에 대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뒤로 밀어야 될까요? 외부 효과는 이런 거구나. 이거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요, 여러분들 뒤로 미루고 오늘은 요 정도로 여러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돼. 정의는 사회편. 뭐라고? 정의는 사회편. 이걸 또 한바탕 해야 돼요. 짜증나.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이런 뜻이다. 그다음에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저건 뭐냐면 이런 거요. 이 공공재는요. 있으면 좋거든. 있으면 나빠 좋아. 있으면 좋은데 내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내 돈 들고 만들어야 내가 저기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 없어. 받아낼 수 없어요.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서요. 공공재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무임증차가 가능해요. 즉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것. 자,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있어. 좋아하나? 예? 좋지요.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여러분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오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정의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돼요. 됐어요? 공공재는 그러냐? 이 주변에 있는 공원과 같은 그런 곳으로서요. 그런 거 있으니까 좋죠? 그럼 내가 내려가지고 그러면 공원 만들어봐. 그러면 돈 낸 그 사람만 그 공원을 이용한다. 아니면 돈 안 낸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용한다. 돈 안 낸 사람 와서 걸어다녀. 그게 뭐야? 비배제성이에요. 그다음 입장료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경합성이에요. 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주변에 공원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거야. 공공재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정의 외부 효과와 연결돼. 공공재는 뭐랑 연결돼? 그래서 이 공공재의 특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뭐와 결정돼? 균형, 양이 결정되죠. 근데 여기 가격이 있어 없어? 가격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량이 형성된다. 균형량 형성 안 된다. 그러면 균형량이 형성 안 된다는 얘기는 공공재는 그러니까 많게 된다, 적게 된다. 여러분들 돈 들여가지고 주변에 공원 만드냐고. 그 얘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공공재는 많게 된다, 적게 된다. 항상 공제의 특징은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많다, 부족하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다시요. 공공재는 무슨 역할을 일으켜?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물건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잉 공급된다, 과소 공급된다. 똑같은 거야. 하여간 정의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동일하게 보세요. 공공재도 일종의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과소생산돼. 그러니까 과소생산되는 그 부분을 누가 메꿔줘야 돼? 누가? 정부가 메꾼다는 거야. 정부가 공공재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경제학적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는요. 이거 하면 안 되네. 경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딴 걸 해야 돼. 그래요. 요 얘기는 죄송합니다. 요 얘기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다시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개별 수요함수, 시장 수요함수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의 성적 합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들은 듯해요? 들은 듯해요? 그런데요, 공공재의 경우는요 수직적 합이야. 개별 공제 그다음에 시장 공공재 하면 평적 합이 아니라 얘는 수직적 합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는 자 일종의 뭘 일으킨다?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물건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하나는 정부의 비대칭성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정부의 비대칭성. 자, 절 좀 보시오. 부동산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겠죠. 이럴 적에 물건에 대한 정보는 매수인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매도인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왜? 거기 내가 살았잖아. 그죠? 매도인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은 정보가 적어. 정보 많은 자와 정보 적은 자가 만나서 서로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게 돼 있다? 예? 정보 많은 자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예요.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시장 실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저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 시장론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가격이 형성될 적에 여러분들 약성 효율적 시장이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든 강성 효율적 시장이든 다 뭐냐면은 정보가 비대칭했나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를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동일했나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선 과거 정보를 분석해요. 수요자든 공급자든 다 동일하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해가지고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분석해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갖고 있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저 문제 때문에 무조건 공급자, 즉 뭐냐면 매도인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없어도 부동산에 필요한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공인중개사 제도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의 저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적 역할이 뭐요? 중개사법 23조. 중개사법 23조가 뭐요? 확인설명이에요. 확인설명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매수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정보,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네, 매도인이 갖고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편준된 정보를 제3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한테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 정보를 몽땅 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매도인이면 돼, 안 돼? 그래서 직접 거래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가? 정보의 비대칭성하면요,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와 역선택이라는 저 문제를 남기게 돼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그죠? 여러분들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OX.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자,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거요. 자, 정보 없는 사람을 정보 가진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가 정보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든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정보 없는 사람을 정보 없다는 걸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뜰 적에, 바둑 좋아하시오? 바둑을 뜰 때 보면은요, 내가 아는 최선의 수를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최선의 수를 뜨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거 모르겠지 하고 뜨는 수, 그걸 우리는 꼼수 쓴다 그래요. 꼼수 부린다 그래요. 상대방이 모르겠지 하고 놓는 거. 내가 아는 최선의 수를 놓는 거하고 상대방이 걸려들길 바라면서, 이거 자체는 원래 성립 안 하는 수야. 내가 볼 때 성립 안 하는 수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를 모르겠지 하고서 놓는 거, 그건 꼼수야. 꼼수 쓰는 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정보 가진 자는요, 정보 없는 자에게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돼서, 그저 상대방 모른다는 걸 가정해서 속이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요. 여기 물 새는 데 없나요? 라고 했는데 물 새는 데가 있거든? 근데 에이, 뭐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물 새는 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게 바로 뭐냐?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거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 만료됐어.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만료돼 가지고서 해서 오늘 지금 내가 만료된 그날이야. 그런데 오늘 날짜로다가 내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보험이 끝난 상태야. 그러면 나는 평소에 운전하던 그대로 운전하게 된다, 아니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그 얘기는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 말고 자동차 보험이 없을 때 언제 더 운전을 신중하게 한다? 그 얘기는 자동차 보험이 있을 때는 운전을 험하게 하는 거네. 그죠? 믿는 게 뒤에 있을 적에는 그러면 결국은 험하게 한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moral hazard라고 영어로는 표현해요. moral hazard. 그래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그 다음 역선택. 역선택은 뭐냐? 몰라서 나쁜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야. 몰라서 어떤 줄 알면서? 그러면 몰라서 나쁜 줄 알면서 선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설마 나쁜 줄 알면서 선택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 왜 들어? 나는요 한 달에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가 나가요. AIA하고 메리츠로 한 AIA가 11만 원, 메리츠가 9만 원인가 나가. 9만 얼마, 11만 얼마. 다 빠져나갔겠네. 걔네들 나가고 나면 나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 왜? 같이 하나 돈 없는 사람이 있죠? 한 달에 20몇만 원씩 그거 내려면 진짜 피 같은 돈 같아. 예. 자, 저 연보시오. 그거 왜 내 보험료? 안 내는 게 좋지. 나쁘잖아. 돈 그냥 빠져나가. 그럼 나는 지난 내 인생을 통해서 병원에 몇 번 갔냐? 난 치과 말고는 간 적 없어. 치과도 그것도 마누라한테 끌려가서 저거 했어요. 임플란트. 하느라고 치과를 갔고, 그리고 여태까지 병원 간 적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치과 빼고는. 근데 그 보험료 난 내고 있어. 왜? 우리 마누라가 나 몰래 드러났어요. 나 몰래 드러났으면 지 통장에서 빠지게 하지. 그걸 해놓고 내 통장에서 빠지게 해가지고선 피 같은 돈이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AIA 그 은행의 보험이 있잖아. 그 저기 보험료가 안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느 날 안 빠지니까 나는 되게 좋아했겠다, 아니면 되게 부담을 느꼈다. 웃기더라고요. 그 돈 빠져나갈 때마다 짜증내던 내가 있잖아. 그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부담돼. 왜? 내가 지금까지 돈 낸 게 얼만데 갑자기 얘네가 끊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억울해 갑자기. 예. 그렇다고 뭐 보장형으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안 빠져나가니까 불안하더라니까. 왜? 와이프 말로는 뭐 새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더 엄청 커진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선 보험회사에 나도 모르게 전화 걸게 됩니다. 그랬더니 몇천 원인가가 부족해서 안 나갔대. 2천 얼마가 부족해서 안 나간 거래.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 역선택.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보험을 내가 들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돈 나가는 거 아까워하면서도 그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걱정하더라니까. 그게 역선택의 문제예요. 됐어요? 우리는 역선택을 왜 하게 되냐? 결론은 그겁니다. 장래를 불안해해요. 장래를 어떻게 한다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보를 알고 있다.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별거 같지 않은
그런 이론 하나로 있죠. 노벨상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 이론은 뭐냐?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에요. 예,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예요. 사회적 역선택에 대한 이론으로 그건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예,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에 한번 뒤져봐. 그럼 나올 거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를 보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눈이에요. 돼서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어려워? 재밌죠? 아니, 그러게. 근데 재밌지 않아?